정말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으로 외교의 귀재가 그 김춘추 고려시대 서희 장군 두 분을 합친 어떤 지혜와 전략.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우리 같은 나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제조업 모의 국가라는 건 열강이라고 했거든요. 트럼프만 도발한 게 아니고 시작은 사실은 시진핑이 우선은 중국이 아파야지 변하는 거지 그냥 저절로 변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칙이 있고 우리의 어떤 이익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걸 적어놓고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십니까. 각계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파보세 포럼. 오늘은 세계 최고의 중국 전문가 한국금융연구원의 지만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겨레 2021년 5월 박민희 그 논설위원과의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감탄하고 감동하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으로 외교의 귀재가 그 김춘추 또 그리고 뭐 고려시대 서희 장군 이렇게 있는데 두 분을 합친 어떤 지혜와 전략. 이런 분위기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분이라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실물을 또 보니까 또 중국의 그 왕이 외교부장이랑 굉장히 또 비슷하게 생기셨네요. 그래서 왠지 그 중국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 지만수 박사님이 우리 한국의 앞날을 이끌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그래서 정말 그 오늘 제가 기대했고, 그래서 제가 그 책도 이게 정책의 시간 이준수 교수가 추천해서 봤는데 책 내용도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책 표지가 보이게 한 번만. 네, 정책의 시간. 네, 정책의 시간 중에서 우리 지만수 박사님의 그 제가 제목은 맨 뒤에 한 편을 썼습니다. 네. 중국 견제 시대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너무 글이 좋아서 뭐 여러 번 읽은 거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책을 한 자 한 자 읽어드리고 싶었지만 또 지만수 박사님을 만나서 직접 얘기 나눠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모셨습니다. 정말 바쁘실 텐데 와서 고맙고. 정말 요즘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서 찾는 데가 너무 많지 않으세요?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또 우리 이진수 교수랑 또 대학 동기라서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분을 쉽게 섭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귀한 분 모셔서 이제 여러 얘기 나누고 싶지만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G10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G10 전략이 우리의 주권도 지키면서 또 미국과 중국, 뭐 일본, 또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 또 유럽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상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G10 전략이 어떤 건가요? 전략이랄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외국에서 이름 붙였던 이름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면 뭐 7, 80년대부터는 닉스라고 불렀죠. 신흥공업국이라고 부르면서 말하자면 어떤 자리를 우리한테 부여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 우리가 닉스다. 우리도 한강의 기적을 만든다라고 수출 입국하자. 뭐 이 제조업 중심으로 또는 경제 중심으로 우리 국력을 키워가자. 이제 이런 시기가 그 당시에 있었고, 닉스에 대해서는 외국의 인식과 우리의 인식이 뭐 어떻게 보면 잘 맞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OECD 가입한 게 95년이니까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27년 정도 됐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선진국 계열에 진입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바로 뭐 동아시아 외환위기도 있고 바로 힘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사실 지금조차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은 그 닉스 때랑은 다르게 우리 경제의 위상이나 우리의 그 실력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한테 부여하는 그 우리의 능력에 대한 인식이 약간 괴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그 G10 얘기를 아까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경제 규모로도 뭐 그 10번째 정도의 그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게 뭐 경제 규모는 뭐 인도도 크고 러시아도 크고 중국도 뭐 우리보다 굉장히 큰데, 사실은 뭐 올해 같으면은 1인당 GDP 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35,000달러 정도면은 이른바 G7에 있다는 선진국들하고도 대등한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중에 이제 일부하고는 경제 규모도 크고 소득도 높고, 그리고 사실은 뭐 더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제조업 부가가치 순위가 지금 몇 위쯤 되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가가치가 세계 몇 위일까 해보면은 중국이 1위고 미국이 2위, 독일, 일본, 미국은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이에요. 5등이에요. 한국이.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뭐 이태리 이런 나라들보다 강한 더 큰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우리 같은 나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100년 전엔 선진국 이런 말은 안 했고 열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열강. 5위 국가, 제조업 5위 국가라는 건 열강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를 뭐 특히 국제적인 어떤 질서하에서 살아나가는데 우리 자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결국 선진국 의식, 선도국 의식, 열강 의식을 갖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잘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선도국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열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리스트를 알고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신흥 개도국 쪽이 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도 좀 뒤져 있고 열심히 누군가를 따라가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우리 스스로의 필요성도 있는 그런 우리 능력이 이미 갖춰져 있는데 그 능력을 실제로 발휘하면 실제로 우리가 닥친 문제도 많이 해결된다는 생각이에요. 결국은 G7이라는 게 지금 그 세계의 어떤 규범을 선도하는 질서를 선도하는 국가들의 모임이고 뭐 무슨 정식의 모임은 아닙니다. G7에서 뭐 도장을 찍으면 뭐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사실상 내용적으로 네, 다 네. 바꿔버리거든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할 이유가 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동참을 하면 사실 지금 당장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게 한미 관계 또는 한미 관계의 지속적인 강화, 뭐 그걸 동맹의 강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게 가장 동맹이 강화되는 하나의 방법은 선진국 간의 대등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동맹이 되는 거예요. 네. 한국과 말하자면 친구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렇죠. 게 네. 가장 강한 동맹입니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G7이 된다는 건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네. 동아시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 동맹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일본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풀고 있고 어떤 때는 열심히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신흥공화국 시대에는 일본의 협력이 또 필요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꽤 괜찮은 관계가 있었다면 우리도 선진국이 되고 선도국이 되면서 일본이 그걸 꼭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도 역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고민이 있지만 일본도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문제를 한일 간에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우리가 G7이 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일본하고 대등한 관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국제 질서 네. 속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본에 막 도전해서 일본을 꺾으면서 대등한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니들은 같은 위상이야라고 말해주는 같은 레벨이다. 예. 그러면 한일 간의 관계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이제 미래의 스트레스로 느끼는 건 중국하고의 관계를 중국이 앞으로 더 커질 때 어떻게 풀 거냐. 네. 너무 가깝잖아요. 서울하고 북경은 이 직선거리가 1000km가 채 안 되는데 북경하고 상해보다도 가깝습니다. 그렇죠. 서울 북경이.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게 큰 나라가 생기고 그 나라가 굉장히 약간 다른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뭐 무슨 적대적인 관계로 풀 이유도 없고 자, 이 문제가 하여튼 있다는 건 사실인데 그랬을 때 혼자 그 스트레스를 맞는 거하고 우리가 G7의 일원으로서 중국을 상대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기가 될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위상에도 맞고 우리가 당장 직면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풀 수 있는데 그걸 목표로 제시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거 첫 번째 질문으로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너무 중요한 네. 말씀 해주셔서 예. 편하게 계속 항상 하셔도 우리가 부족했던 게 남한테 뭘 요구하는 거였어요. 뭘 요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정학이 막 변하고 세상의 질서가 변한다고 할 때는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거를 변할 때 어떤 때 우리가 뭘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원하는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예. 달라고 하는. 저는 우리를 G7 체제에 넣어달라. 우린 들어가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요구사항의 리스트로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일본이 우리한테 어떤 양보를 받고 싶을 때 예. 또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을 더 많이 견제하고 싶을 때 또는 유럽이 다른 파트너를 뭔가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파트너를 더 많이 넓혀가고 싶을 때 그것에 응해주는 대가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말하자면 아이템이 하나, 딜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냥 가만히 우리가 원하는 게 없으면 남의 걸 들어주기만 해야 됩니다.
안 들어주면 얘들이 서운하겠네. 그럼 들어줄까?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래 좋아요. 일본하고 뭐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죠. 좋아요. 근데 우리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이 문제에 대한 태도도 밝혀달라. 그럼 결국 우리한테 뭘 받고 싶은 사람은 우리한테 뭘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달라는 게 없는 상황에서는 뭘 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한테 꼭 필요한 어떤 전략이고 정말 아까 말씀하셨는데 새 정부가 네. 이것만은 그냥 우리 5년 안에 우리 G7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것도 그게 5년 안에 실현된다고 해서 실현될 목표라고 해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OECD 국가 가입할 때도 뭐 굉장히 반대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라는 건 우리도 인정하고 세계 각국도 다 인정하는데 이제 G7이라는 단어는 좀 우리가 너무 이제 예전에 말씀하신 열강 느낌이 너무 나서 너무 교만해도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직 쉽게 얘기 못 하는데 우리가 뭐 월드컵 4강 신화도 이렇지만 제조업 5강 신화도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월드컵 4강 신화는 좀 개최국의 어드밴티지 있었지만 제조업 5강 신화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정말 맨 땅에서 헤딩해서 우리가 이뤄낸 신화 중에 신화기 때문에 뭐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도 있고 아까 OECD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좀 비용을 치를 수도 있어요. 책임을 더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예를 들어 우리가 G7에 들어가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 할 때는 우리의 경제적인 그 모든 이익을 다 챙기면서 그걸 하나도 잃지 않겠다. 이럴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개도국을 돕는 문제에서나 세계 평화에 관한 이슈에서나 국내의 어떤 논란을 좀 비용을 치르면서 극복을 하고 우리는 그래도 이런 일을 글로벌 책임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결정들을 해야 될 일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과 뭔가 준비가 돼 있고 좀 맛도 그렇게 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그 생각입니다. 사실은 뭐 그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영국 역사가가 이제 로마가 관용이라는 덕목으로 세계 제국이 됐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G7이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일본에 대해서도 오히려 일본이 어설프게 우리한테 관용을 베푸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너희들 품고 갈게. 너희들 잘못했지만 뭐 그럴 수 있어. 오히려 뭐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리고 중국 뭐 큰 나라지만 또 우리가 G7이니까 뭐 규모는 좀 다르지만 우리는 뭐 서로 뭐 수평적으로 대화할 수 있어. 이런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 지 박사님의 그 우리 스스로 G7이라고 규정하고 또 천명하고 외부도 그렇게 바라보게 하는 게 굉장히 그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세기 벌써 2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빨리 해야 되겠죠. 네네. 정말 속이 후련하고 왠지 자신감도 생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 그리고 우리 객관화. 객관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제조업 5강 신화도 이뤘는데 뭐 계속 뭐 마인드는 뭐 이제 구한말에 머물러 있으면 보는 사람도 당황스러우니까요. 그죠?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브레진스키가 이제 뭐 거대한 체스판 그의 저서에서 이제 그 미국과 이제 EU 유럽 연합의 이제 동맹 관계가 느슨해지면 중국이 이제 동아시아에 이제 영향력을 더 확대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통일을 인정하면서 대신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도 이제 당황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쟁 이후에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과 유럽 또 그리고 러시아하고 이제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지 또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할지 이게 지금 당장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죠.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난 국제사회의 어떤 개입까지 포함한 하나의 국제적인 사태가 돼 있고 우리도 이미 많이 개입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이 정도로 개입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우리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말하자면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적대 반응과 유사한 그런 상황까지 갈 정도로 우리가 개입했던 적이 수십 년 동안은 없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냉전 종식 이후에 뭐 역사는 끝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뭐 얘기가 결국 이미 한 뭐 그 10년 이상 전부터 다시 역사가 부활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 역사가 부활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전쟁도 다시 시작되는 거구나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고 우리가 그 전까지는 그 전의 역사까지는 우리 말하자면 국제관계에서 우리 독자적인 역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보를 지키는 게 최우선인 상태에서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이는 거는 여기서부터 벌어지는 어떤 지정학적 변화는 다 우리 일이고 우리도 거기에 개입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이제 뭐 생각하면서 대처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 말씀대로 그 속에서 결국은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뭐 어려운 얘기겠지만 이제 변화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중국은 이제 말하자면 중립적인 태도고 세계가 러시아를 비난하는 상황에서 어떤 나라가 중립적이면 그건 친러적인 태도입니다. 이제 분명히 이제 그렇죠.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G20 중에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가 절반입니다. 사실 G20을 선진국 그룹, 신흥국 그룹으로 나누면은 사실은 신흥국 그룹들의 비슷한 태도이기도 해요. 끼어들지는 않겠다. 뭐 이런 이제 그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는데 뭐 사실은 근데 중국이 워낙 중요한 어떤 그 전에 러시아의 침공 전에 가장 중요한 미국과 EU의 타겟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미국하고 EU는 적극적으로 연결시키고 싶은 것 같아요. 중러는 똑같은 애들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중러 같은 비민주적인 대국들의 성장이 또는 국가 주도적인 어떤 억압적인 체제의 성장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걸 굉장히 보여주고 싶은 것 같고 중국은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피하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뭐 신장 위구르에서 홍콩에서 그 선진국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일들을 했다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중국이 지금 누구랑 전쟁하고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어느 나라를 바로 대규모의 군사적 침략을 한 상태도 아닌데 러시아가 그걸 했는데 그거랑 같이 취급받는 건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중러를 하나로 묶으려는 건 어떻게 보면 미국 또는 미국 이후에 좀 의도가 분명히 들어있는 거고 중국은 극력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중립을 지키고 굉장히 친러적인 태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게 여기서 같이 묶이면 안 되는데라는 위기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경제적으로도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많은 경제 제재가 그것의 2차 제재 또는 뭐 경제 제재의 한 축으로서 중국이 지목될 때 경제적인 피해도 아주 막심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사실은 지금까지 말하자면 러시아가 그냥 지나치게 고립되지 않게 하겠다는 수준에서는 친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러시아랑 같이 묶이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할 때는 꽤 날렵하게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아니고 우리는 러시아랑 같은 제재의 틀에 묶일 생각이 없다. 만약에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태도도 취할 거예요. 예를 들어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제재의 일부에 동참하거나 그거는 이제 국가가 단위에서 할 수도 있고 기업들 단위에서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계산과 그 의도가 강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굳이 뭐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의 비전도 아닌데 거기에 이렇게 남의 나라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 거니까 중국도 원할 것 같지는 않고 뭐 브레진스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어찌됐건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 됐을 때 러시아를 어찌됐건 서구 시민 민주주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데 9.11 테러 이후에 그런 노력이 일체 없었고 이제 뭐 테러와의 전쟁만 하고 뭐 그러면서 시간을 놓쳤고 뭐 사태는 여기까지 왔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러시아 중국 다 똑같은 놈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쟁도 일으킨 것도 아닌데 당황스러울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은 중국이나 특히 러시아는 그런데 G7이 2000년대 초에는 G8로 가자고 이미 굉장히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고 그때 러시아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때는 미국, EU, 유럽, 러시아의 관계가 뭔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풀릴 어떤 여건은 상당히 조성돼 있었고 그걸 관리했다면 지금 같은 사태로 안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러시아를 뭐 그동안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푸틴의 어떤 강경한 어떤 변화 과정까지 제가 알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은 그 안에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었고
그 러시아가 그 G7의 G8이라고 하면서 그냥 사실상 들어가 있던 시절에는 중국도 항상 초청받아서 갔었어요. 네. 요즘엔 G7 회의에 중국이 오는 게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요 몇 년 사이에는 네. 사실은 그때는 원자바오가 주로 갔는데 중국은 왜 한 번 하면 10년씩 하고 다른 나라는 다 바뀌니까 G7 회의 참석한 횟수를 가장 많은 사람을 세면 그게 원자바오였어요. 다른 나라는 정권이 그렇죠. 바뀌니까. 물론 네. 나중에 이제 메르켈이 하고 이제 더 오래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그 2000년대 그 2010년 그 무렵까지는 세상이 또 그 좋은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이나믹하게 정말 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 러시아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뭐 이제 그 억울한 느낌도 반드시 있을 것 같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뭐 다자주의를 복원하겠다. 이제 트럼프는 이제 뭐 약간 그 말이 미국 대통령이지 좀 약간 건달 느낌이 났었잖아요. 세계를 대한 태도가.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를 복원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중국과의 냉전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 뭐 이제 그 이유가 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중간에서 참 사드 문제 때도 봤지만 진짜 그 갈등 때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냉전의 그 성격 이게 지금 도대체 뭔가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는 건가를 알면서 대응해야 된다. 뭐 원론적인 얘기고요. 재밌는 거는 그걸 사실은 굉장히 거칠게 냉전 구조를 막 만들어낸 게 트럼프인데 바이든이 계승했다는 거죠. 다자 얘기는 트럼프 때는 안 했고요. 그러니까 맞으면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는 중국을 매개로 한 어떤 새로운 냉전 구조를 거친 체제 대결 구조를 만드는 데는 사실은 둘이 의식을 같이 하는 거고 다만 트럼프는 혼자 했고 바이든은 다자로 하겠다. 이제 뭐 이게 차이가 있는 거라면 도대체 왜 바이든이 트럼프의 많은 걸 부정했는데 중국에 대한 그 강경한 태도와 일종의 신냉전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왜 계승한 걸까?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제가 중국을 하기 때문에 또 아는데 중국이 사실 원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이 이 신냉전 구조가 미국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미국이 가장 지금 트럼프가 또는 미국이 지금 뭐랄까 후회하고 있는 것 또는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중국을 세계 체제 속에 초청해 줬더니 예를 들어 WTO에 가입시키고 그 속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마음껏 활용하게 해 줬더니 중국이 불공정한 플레이를 하면서 그걸 활용해서 미국을 추격하거나 자기 체제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더라. 자기 체제가 더 말하자면 개방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가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거기서 있는 거냐면 그럼 그 체제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합리적인 대답은. 그런데 그 체제를 망가뜨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중국하고의 관계를 어떤 특수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건 WTO의 룰, 자유무역의 체제, 전 세계의 체제랑 그 속에서의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미국하고 중국은 특수한 관계다. 우리는 그냥 경제적인 어떤 경쟁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미래의 패권이든 아니면 어떤 안보든 아니면 군사기술적인 어떤 대결이든 이런 것을 놓고 대결하는 관계다. 그게 바로 냉전 아닙니까? 비경제적인 대결이 포함된 관계가 냉전인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고 중국을 견제하기 하는 데 있어서 경제력만 갖고 할 수는 없다. 미국이 강한 힘이 있는데 왜 안 쓰느냐? 우리가 동맹의 힘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과학기술, 문화, 뭐 체제 이런 경쟁력이 있다면 그걸 다 동원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그러려면 그럴 마당 자체가 종목이 필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경제 안에서만 대결하는 구조가 룰인 상황에서는 그걸 못해요. 룰을 바꿔야 되니까 경기장을 바꿔야 되고 중국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냉전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이종격투기 경기를 할 거야. 그전에는 배구 경기에 초청을 했더니 호르몬제 맞고 와서 2m짜리 거한들이 내리 찍으니까 이거 곤란해졌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근데 머슬이 더 세니까 이종격투기를 하겠다. 그게 바로 신냉전 구도의 의미고 종목 바꾸기를 했다는 거죠. 미국이 원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 입장에서 합리적인 거고 그게 의미하는 것은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지속될 거고 그건 중국이 그걸 원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원해서고 그러니까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원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구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뭐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 이제 그 공산주의 모델을 포기하고 서구 민주주의가 걸었던 길을 갈 거다. 이런 이제 좀 낙관적인 예상을 하면서 이제 뭐 러시아는 G8에 놓고 또 중국은 WTO 체제에 초대해가지고
지내봤더니 특히 중국은 그냥 WTO에 열면 따먹고 서구 네. 민주주의와는 대결 구도로 가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지 박사님 말씀처럼 이제 새로운 규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한번 붙는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인데 뭐 미국도 그렇지만 2013년에 그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에 중국도 자기 경제 체제에 대해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변화가 결국은 이제 충돌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체제 대결, 신냉전으로 이끌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 어떤 그 변화, 중국의 변화를 세계는 기대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그걸 어떻게 보면 공식화했다. 이제 이렇게 뭐 스토리를 그린다면 뭐가 변했고 뭐가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 많이 변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말하자면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간다. 또는 사회주의 체제, 경제 체제에서 자본주의적인 경제 체제로 간다는 면에서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중국이 시장 경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중국에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안 가보신 분들 중에는 뭐 모르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뭐 가보시면 이런 걸 시장 경제라고 하지라고 느낄 수 있고 나아가서 중국이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 자본주의의 어떤 정의가 어떤 뭐 자본주의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 자본주의의 어떤 논리대로 기업 중심의 어떤 경제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면 이제 그런 면에서도 중국은 자본주의입니다. 굉장히 활발하죠, 정말. 세계적인 시장이고. 근데 말하자면 세계가 오해했다 또는 잘못 기대한 거는 시장 경제 또는 자본주의가 되면 정치 체제도 변한다라는 믿음이 스스로 있었어요.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속였어요. 스스로. 편하게 생각한 거죠.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난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예를 들어 한국이 가장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민주주의적인 전환이 같이 일어난 나라가 예외적으로 있는데 한국, 대만 뭐 예외적으로 특히 있는데 우리나라 뭐 세계적인 사례죠. 세계적인 뭐 사실은 그 유럽 각국들이 이른바 전통적인 민주국가들이 그거 만드는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렇죠. 수백 년 걸렸죠. 그 안에서 전쟁도 하고 뭐 혁명도 하고 온갖 일이 있었던 거지 그렇게 거기조차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는데 중국같이 큰 나라에서 그 변화가 아주 단순하게 일어날 거다 너무 나이브하게 기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중국 스스로도 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시장 경제 자본주의 도입하는데 중국 공산당이 어쨌든 그동안 집권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중국 공산당은 사실은 속으로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쟤들 같은 민주주의, 뭐 이른바 다당제 국가로 돼서 정권을 내놔야 되는 거냐? 이 생각을 40년 동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고 말하자면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게 뭐냐면 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해도 공산당은 영원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리고 그거를 말하자면 중국 안에서는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의 조화 이런 이름으로 불렀고 시진핑이 한 일이 뭐냐면 그걸 선언한 겁니다. 우리 했다. 그 전에는 뭐였냐면 이게 정답이 뭔지 모르겠다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아직도 기다렸어요. 중국이 계속 변하겠다고 하니까 보자. 시진핑이 한 일이 뭐냐면 우리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 특색 있는 사회주의를 하겠다. 그 말은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국의 꿈, 중국의 길하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시장 경제가 발전했으니까 정치 체제도 다당제든 민주주의든 하여튼 중국이 하고 있지 않은 공산당이 물러나는 어떤 체제로 갈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우리는 계속 가는 거다. 이걸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말하자면 미국하고 유럽에서도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게 결국은 실현되지 않았구나. 그 전에도 실현되지 않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스스로 인정을 안 하니까 중국 스스로 아니 우리는 변하고 있어. 좀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걸 내놓고 공격할 수 없었는데 시진핑이 그렇게 이미 선언까지 해버렸으니까 사실은 트럼프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몇 년 사이에. 근데 트럼프라는 어떻게 보면 걸출한 정말 사람의 상상을 많은 면에서 뛰어넘는 사람들이 일반의 상상을 그걸 강하게 굉장히 거친 언어로 제기를 한 거였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 시대의 변화가 지금 이 상황의 출발점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나라들은 이제 중국을 어떻게 규정할지 또 이렇게 거기에 이제 기대도 있고 또 뭐 현실적인 시각이 섞여 있었는데 이제 시진핑이 그걸 이제 규정함으로써 이게 뭐 대결 구도로 가겠구나. 분명하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고민도 이해가 되는 게 만약에 미국도 우리가 뭐 파보세에서도 얘기했지만
북미서부터 남미까지를 다 미국이라고 한다면 미국도 네. 지금 같은 민주주의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중국의, 네. 중국의 현실도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트럼프만 도발한 게 아니고 시작은 사실은 시진핑이 특색 있는 사회주의를 얘기하면서 그게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중국은 그게 도발이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오히려 중국은 우리의 문제를 잘 해결했다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었던 거고 저는 중국이 그걸 좀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좀 놓쳤다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그렇지만 우리를 견제하겠지만 그렇다고 자기들이 만든 WTO 체제를 깨면서까지 하겠어? 자기들이 만든 자유무역 질서를 깨면서까지 하겠어? 이렇게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중국은. 예, 중국도. 근데 트럼프가 그거 모든 걸 깨버린 거죠. 만약에 오바마, 바이든, 뭐 힐러리 클린턴 이렇게 갔으면 아마 아직도 미국이 그 금기를 못 깨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트럼프는 뭐 이제 그 꿈속에서는 할 얘기도 공식선에서 하는 사람이니까 말이죠. 이제 시진핑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뭐 시진핑도 뭐 사실은 언어가 거칠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비하면 뭐 트럼프에 비하면 굉장히 점잖게 얘기한 거가 될 수 있을 정도.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시진핑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가 이제 미중 대결을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WTO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중국이 그 WTO 체제의 최대 수혜자 아닙니까? 그렇죠? 최대 수혜자고 이제 이걸 통해서 글로벌 경제 규모 2위 경제 대국이 됐고 이제 뭐 10년 안에 이제 1위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 뭐 이제 WTO 체제 아래서 이제 중국이 어떤 혜택을 누렸는지 또 그리고 이런 체제 하에서 이제 중국하고 미국은 워낙 뭐 정치 체제 또 뭐 발전 과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갈등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결국은 WTO 체제에서 중국이 뭘 누렸느냐가 중국이 이렇게 왜 성장할 수 있었느냐를 사실은 보여주는 거고 또 그 중국의 성장을 왜 선진국이 볼 때 굉장히 말하자면 불만스러운가 또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선진국인 거거든요. 만약 WTO 체제에서 성장했다면 성장했고 그렇다면 지나와서 보면 결국 그때 미국과 유럽의 결정 때문에 중국을 이렇게 키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근데 그 중국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다면 과거의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게 되는 거고 뼈아픈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WTO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WTO 안에서는 중국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전 세계가 기다리는. 그러니까 그 당시엔 13억, 지금은 이제 뭐 14억이시면 그 당시 13억에 이르는 굉장히 저렴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세계 시장하고 완전히 분리돼 있었어요. 근데 WTO라는 건 결국은 무역이라는 틀을 통해서 그 요소를 전 세계 시장하고 연결시킬 수 있게 해줘요. 결국 그걸 활용하면 싼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먼저 열어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은 그걸 개혁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WTO 가입 이전부터 하던 얘기지만 개혁이라는 건 시장 화고, 개방이라는 건 세계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개혁 개방이라는 건 뭐 중국이 하루아침에 변한 게 아니니까 결국은 WTO 체제에 가기 위해서 또는 들어간 다음에 결국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국내 제도를 다 개혁했어요. 말하자면 시장 제도가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편안하게 중국의 요소들을 그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구조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일종의 그 외부의 압력에 의한 개혁을 한 거예요. 우리가 WTO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걸 하려면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라고 그 당시에 2,100 개의 제도 개혁 리스트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관리한 게 예를 들어 당시에 주용기 총리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나라나 그렇지 않습니까? 개혁파하고 보수파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WTO에 들어가는 걸 반대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요. 이랬다가 우리 망한다. 뭐 왜 없었겠습니까? 문화혁명이 있었던 나라인데요. 그거를 결국 설득하는 과정이 WTO 가입의 대의를 가지고 그 반대를 쭉 설득해 나갈 수 있었고 그 반대라는 게 강할 때 말하자면 어떻게 발목을 잡을 수 있냐면 하나하나의 이 딴지를 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전체 패키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장을 마련해 준 거죠. WTO가. 하나하나 노동시장 바꾸고 금융시장 바꾸고 뭐 하려고 했으면 하나하나가 다 논란이 됐을 텐데 WTO 가입 조건이 이겁니다. 이거 쭉 합시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빠르게 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개혁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개방면에서도 그건 뭐 바로 연결되는 거죠. 결국 중국의 그 싼 노동력을 보고 세계 기업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걸 수출하게 됐고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그 역할이 커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말하자면
그 중국이 갖고 있던 사실 발견하지 않았던 다른 자본들도 다른 요소들도 동원돼요. 많은 분들이 중국엔 싼 노동력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중국엔 또 뭐도 있었냐면 사회주의 때 건설해 놓은 막대한 중화학공업도 있었어요. 아하. 그거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나라나 수출이 노동집약적 산업 가지고 수출 산업 해가지고 좀 성장해 보자까지는 다 시도해요. 근데 그게 모든 나라가 성공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저 신발, 의류 이런 것만 계속 만들어 가지고 나라가 부자가 안 되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중국은 그걸 갖고 있었어요. 원래 사회주의 때. 근데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었죠. 그냥 국방 산업 이런 데나 쓰고 있던 거죠. 그게 결국 활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건 밖에선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중국이 노동집약 산업을 계속하면서 어느새 중화공업까지 하게 된 그 과정을 보면 원래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자본집약 산업 중화공업에서 만드는 부품, 원자재, 소재를 국내 산업에 자꾸 소비를 해주니까 그거는 저 수출 산업으로는 바로 성장하지 못했지만 국내에 경공업이 성장하면서 거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다 보니까 그 산업도 같이 성장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는 거기다가 말하자면 점만 몇 개 더 찍으면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져 간 거죠. 그 대기업들이. 네. 원래는 그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국유 기업들이. 그리고 기술이라는 요소도 사실은 어쨌든 사람이 많고 좋은 대학들을 원래 갖고 있었고 그렇죠. 원자 폭탄 뭐 인공위성 다 썼던 나라들이잖아요. 네. 또 해외 유학도 많이 가고요. 예, 그런 것들도 그렇죠. 예. 인적 자본이라는 게 결국은 우수한 인적 자본들이 수십만 명씩 해외로 갔다 돌아와 버리니까 그런 요소들도 다 아주 그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돼버렸던 거고 거기까지는 그럼 중국의 성공 스토리인데 그리고 나서 중국이 세계 2위의 시장이 되고 1위가 되니까 막는다? 이건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왜 막습니까? 중국이 그렇죠. 세계 시장을 점령하면 안 되나요? 사실은 거기까지는 누군가 그걸 기분 나빠할 수는 있어도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국가주도적 체제, 그러니까 국유 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거는 사회주의 때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뭐 영 엉망이야 이제 곧 망할 문을 닫을 거야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WTO 가입 이후에 중국의 모든 그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 국유 기업들도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살아났어요. 살아나면서 국내 내수 중심으로 막 규모를 키웠어요. 그리고 나니까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자유로운 어떤 글로벌 M&A 환경이 주어지니까 해외 가서 이거 이제 내 돈이 있으니까 되네. 국내에서 돈은 버니까 그거 가지고 외국 가서 실리콘밸리 가서 좋은 기업 사고 훌륭한 광산 사고 사업을 글로벌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업들이 순식간에 글로벌 플레이어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포춘 500대 기업 중에 작년에 중국이 135개로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그게 저 2000년에 제가 중국 연구 처음 할 때는 10개 남짓이었어요. 우리보다 적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35개고 일본은 그냥 급전직하했고요. 네. 그 100 몇십 개가 있다가 지금 이제 120개까지 있다가 지금은 3, 40개로 줄어들었고 그런데 그중에 95개가 국유 기업입니다. 네. 이 의미는 글로벌 기업의 5분의 1이 중국의 국유 기업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의 소유주가 있는 기업들이에요. 하나의 소유주가 있는. 그렇죠. 그러면 그 국유 기업들이 과연 공정하게 경쟁하느냐?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은 공정하게 경쟁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국유 기업과 경쟁하는 다른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경쟁이 공정한가? 그럼 뭐 괜히 불공정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서 예를 들어 500억짜리 투자 기회가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런 민간 기업들은 사업 계획 짜서 자본 모아서 비딩에 들어가야 돼요. 네. 중국은 그냥 500억 갖고 와요, 그냥. 국유 기업들이 쉽게 돈을 빌려주니까. 네. 이게 공정하지 않잖아요. 또는 코비드가 와서 한 3년 동안 장사를 못해서 다 이제 순서대로 문을 닫아야 되는데, 자, 우리도 공장 드디어 이 반도체 공장 문을 닫아야 되겠다. 코비드 때문에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중국은 그냥 계속 만드는 거예요. 정부가 계속 구조조정을 도와주고 경영을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는 마치 공정한 경쟁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도 주식회사고 우리도 정부가 소유주로서는 관여하지만 경영에는 간섭 안 합니다. 이러면. 네. 근데 새로운 기회가 있거나 위기가 있을 땐 달라요. 정부가 뒤에 있고 없고는 새로운 기회에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는 거에서나 위기가 왔을 때 오래 버티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른 회사예요. 사실 기업의 핵심 역량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이거를 그냥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볼 땐. 그리고 이거는
말하자면 글로벌 기업을 갖고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네. 뭔가 조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개도국들이 이걸 문제로 느낄 이유는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글로벌 500 기업 안에 10개 이상의 기업을 갖고 있는 나라들,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네. 유럽이든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지 결론이 있어야 돼요. 이걸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중국 WTO를 통해서 중국은 성장했고 그 성장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중국의 국유 기업이 성장했는데 얘들이 만들어내는 불공정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중국이 단지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죠. 아니라. 예. 네네 이 정도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의 시장 질서라든지 네. 또 기업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중국은 이제 거기에 고속도로에 올라타가지고 그런 희생이나 또 뭐 또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협력보다는 이제 중국 이기주의로 갈 테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이 점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난리를 친 거고 바이든도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혼자 난리쳤다면 바이든은 이제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국을 뭐 셧아웃 시키면 뭐 이렇게 그 서로 손해고 뭐 이제 함께 망하자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WTO 체제에서 뭐 아웃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책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이렇게 디커플링 좀 이렇게 좀 떨어지게 하는 거다. 근데 뭐 미국은 그걸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체제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는 그걸 좀 거칠게 했다면 바이든은 말 그대로 체제를 만드는 거죠. 그런 규범을 만들려고 지금 유럽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그걸 말하자면 중국을 견제하는 글로벌 가치 사슬 안에서 견제하는 체제라는 게 뭐냐?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디커플링이 미중 디커플링이라는 말은 많이들 하시는데 미국이 예를 들어 월마트에 면도기나 무슨 전자제품 토스터 이런 게 중국제라는 거에 미국이 안보 위협을 느끼진 않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사도 돼요. 월마트는 중국 걸로 꽉 차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더 기술 집약적인 그런 제품들, 반도체나 이런 데서 중국의 이제 배터리나 이런 데서 영향력이 커지는 게 문제인데 현재 국제 사회는 미국이 주로 이제 그 틀을 만들었는데 세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미국은 일방주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25% 관세를 중국 제품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중국을 직접적으로 좀 밀어내는 거죠. 글로벌 가치 사슬 안에서 가격 경쟁력을 이제 떨어뜨려서 요거는 이제 미국만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다른 두 개가 더 중요한데 글로벌 가치 사슬 안에서 중국이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가치 사슬 내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뭐 신발 만들다가 뭐 전자제품 만들다가 반도체 만들다가 전기차 만드는 쪽으로 쭉 가고 있잖아요. 그 업그레이드를 할 때 그냥 중국의 힘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가치 사슬을 또 이용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외국의 자본을 받고 외국의 기술을 들여다가 그걸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에도 비용을 부과하겠다. 심지어는 막겠다. 그게 이제 중국에는 반도체 장비 팔지 말아라. 뭐 어느 수준까지 이상 장비입니다만은 즉 외국의 기술을 가지고 반도체 산업까지 장악하는 건 못 보겠다. 중국이 스스로 반도체 기술까지 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글로벌 가치 사슬을 이용해서 또 한 번 올라가는 거는 이제 막겠다라는 게 대표적으로 기술을 이제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격이 초기에 나타났던 문제 제기가 초기에 나타났던 형태라면 지금은 기술 이전 자체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반도체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다른 경우에도 중국의 기업들을 이른바 엔티티 리스트라고 해서 수출 제한 대상 기업으로 많은 지금 수백 개 기업을 지정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그런 기업들은 그러면 외국의 장비를 못 사오거든요. 그 기업에 뭔가를 팔지 말라는 거니까 때로는 부품을 못 사오기도 하고 때로는 장비를 못 사오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좀 늦춰보겠다. 이제 이게 있는 거고 중국은 하긴 할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근데 결국 자립자강한다 이런 투로 말하자면 자체적으로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서 세계 인류라기보단 그 아래까지 따라가겠지만 국내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겠지만 말하자면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 있는 업그레이드가 되기는 어렵죠. 이제 그런 방식이고 또 하나는 중국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아예 어떤 새로운 분야를 장악할 수 있는 분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시도가 5G였죠. 5G망을 화웨이가 먼저 깔아버렸다면 전 세계 5G망이 중국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 또 나타나고 요즘에는 전기차나 배터리 이런 쪽에서도 중국이 워낙 시장 지배력이 큰데 이런 것들은 그냥 무작정 막겠다라는 게 트럼프였죠. 쓰지 말아라. 맞아. 동맹국들한테 나 이거 쓰면 이들이랑 동맹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이거는 정말 화급하게 막
화들짝 놀래서 막은 거죠. 이게 일단 한번 넘어가 버리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그렇죠. 알고 예. 이제 그런 거는 좀 거칠게 외교 예. 수단까지 동원해서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노력들이 이제 앞으로는 바이든 시대에는 미국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EU랑 차분히 만들어 가겠다. 네.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도 같이 들어와서 얘기하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하여튼 뭐 중국이 그 국유 기업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네. 올림픽 네. 경기로 치면 네. 국유 기업은 네.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보면 완전 도핑 투성이의 선수니까 말이죠. 네, 네, 네. 용납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어느 나라든 도핑을 잘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도 평상시에는 사실 중국 국유 기업들 시장 경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중국의 설명도 평상시에는 말이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비상신 거죠, 네, 항상. 그 네. 중국 이제 우린 평상시에 안 맞고 이제 아플 때만 맞고 또 이제 신기술 개발할 때만 맞는다. 네, 네, 그런 네,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제 뭐 미국이 이제 이런 추구를 하면서 이제 EU, 네. 유럽을 끌어들이고 네, 있는데 네. 그 유럽이 지금 중국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네. 이게 무슨 뭐 요즘 많이 뭐 변하고 있어요. 우호적인 네. 언행도 구사하지만 네, 네, 또 적대적인 네, 얘기도 네, 되게 네, 다층적인 네, 복합적인데 네, EU의 태도에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 EU를 보면서 이게 말하자면 그 이른바 19세기, 20세기 지정학, 정치학의 발상지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죠, 그렇죠. 왜 유럽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항상 좀 자기 네. 뭐라고 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힘은 크지만 네. 우리가 조상이야 이런 게 네.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유럽이 굉장히 이 문제를 뭐랄까 복합적으로 만들면서 자기 이익을 굉장히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시대에는 유럽은 동참을 안 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그냥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뭐 그 당시에는 트럼프는 중국만 때린 게 아니라 한국 보고도 FTA 협상 다시 하자고 그랬고 유럽에도 관세 모든 사람 보는 사람마다 모든 나라하고 멱살 싸웠기 때문에 그러다가 트럼프 마지막 해부터 뭘 했냐면 중국에 대한 포지션 페이퍼를 만들었어요. 이게 2016년에 한번 만들었고 2019년에 한번 만들었는데 그게 그냥 뭐 EU 그 사무국에서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도장받는 페이퍼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EU의 중국에 대한 전략이라는 페이퍼를 만들었는 그 어떤 선언서를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전환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경제적인 얘기만 했었다면 2016년까지는 서로 협력하자는 얘기를 했었다면 중국하고 EU는 경제적인 경쟁자이고 어떤 무역이나 통상에서의 협력자고 많은 경제 글로벌 이슈에서의 파트너고 논의 파트너고 그 다음에 기술이나 체제 문제에서의 그 경쟁자고 그 다음에 대안적인 체제를 놓고 경쟁하는 라이벌이다. 뭐 4층의 관계로 얘기를 해요. 앞에 두 개는 좀 협력적인 거고 뒤에 두 개는 경쟁적 대결적인 건데 그 미묘한 남녀 관계보다 더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다층적인 관계를 정의했는데 그 다층적인 관계라는 게 사실은 그냥 사실을 읽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그건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로 몰입하지 않고 자 일단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관계를 있는 그대로를 다 정의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강조하지 않고 우리 협력도 해야 돼, 논의도 해야 돼, 경쟁도 원래 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난 너를 경계해. 이 얘기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고 나서 그걸 출발점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한 일은 뭐냐면 우선 중국하고는 무슨 투자협정 같은 걸 한번 오래 끌던 걸 이제 일단 한번 그 비준을 안 하고 일단 타결을 했어요. 중국하고 협력 관계에 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했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좀 뭐 곡절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미국에 대해서 미국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미국에 대해서 그 트럼프 마지막 해에 중국 문제에 대해서 다이알로그 대화를 만들자고 그래요. 좀 약간 엉뚱한 얘기죠. 미국하고 EU가 중국 문제에 대화체를 하나 만들자. 마지막 해에 한 얘기예요. 그래서 폼페이오가 오케이 좋다. 그래서 하자고 그랬고 열린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실제로 대면으로 열린 거는 이제 그 이제 바이든 정부 하에서인데 어쨌든 대화체를 만들자고 그러고 뭔가 논의를 하더니 트럼프가 떨어지고 바이든이 당선되자마자 트럼프가 아직 대통령일 때 글로벌 문제에 대한 미국 EU의 협력에 관한 뭐 새로운 의제 이런 걸 또 발표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말하자면 미국하고 EU의 협력에 관해서 미국하고 EU가 만나서 얘기한 게 아니라 미국은 대통령이 바꿔서 정신이 없는데 일종의 연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 이 이슈를 지금부터 이렇게 풀자. 바이든한테 보내는 거죠. 네. 바이든은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글로벌 정세는 우리가 보는 게 이거니까 당신이 동맹과 다자체제를 하겠다고 해? 당신이 생각하는 동맹은 누구야? 우리 아니야.
근데 그럼 우리 생각은 이거야라고 네. 10페이지짜리 쫙 써주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야라고. 거기에 중국 얘기가 다 써 있어요. 중국 얘기를 중심으로 사실은 써 있어요. 근데 중국 얘기의 중심은 뭐냐면 EU랑 협력해서 미국이 EU랑 그러니까 즉 혼자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우리랑 협력해서 WTO 등 다자 체제를 통해서 역시 또 혼자 하지 말고 다자 체제를 통해서 중국의 국가주도적 경제 체제를 견제하자 그래요. 중국을 견제하자는 말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중국하고의 묘한 적대감이나 네. 뭐 우리 그 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인의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런 식으로 선동하지 말고 그건 사실 잘 설득되지 않는 얘기들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까 쭉 시진핑이 그 중국의 그 길을 선언하면서 생긴 근본적인 문제, 중국 국가주도 체제 자체가 글로벌 밸류체인 안에서는 매우 불공정한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 문제에 집중하자고 미국을 가르친 거예요. 네, 그건 좀 어른스러운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저는 근데 아무리 어른스러운 태도라도 정말 이유가 똑똑하다기보다 그런 의사결정을 만들어내고 그 문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부럽습니다. 네. 굉장히 그 문안도 명문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정말 실제로 미국하고 유럽은 그 다음부터 그 협력을 하는데 협력한다는 게 어느 수준이라 그러니까 이 동맹과 다자가 뭔지 저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중국에 대한 전략을 작년 10월 4일에 발표를 해요. 그 캐서린 타이라는 그 USTR 그 뭐라고 부르나 그 사람이 처음으로 연설 형태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전략을 발표하는데 뭐 미국도 바이든도 때가 됐으니까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9월 30일 날 뭘 했냐면 유럽하고 협의를 먼저 했어요. 그 기술 무역 협의체라는 걸 EU랑 만들기로 했는데 그걸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했던 거는 그냥 중국에 대한 얘기를 툭툭 미국이 해버리는 거예요. 동맹과 다자로 중국 문제에 접근한다는 건 동맹하고 먼저 협의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유럽, 미국 간의 기술 무역 그 협의체가 열리고 난 다음에 캐서린 타이가 중국 전략을 얘기했다. 그다음 그 전략의 내용을 보면 뭐 1, 2, 3, 4 네 가지 중요한 그 출발점이라고 제시한 게 있는데 1, 2, 4는 원래 하던 얘기예요. 뭐 원래 관세 부과하던 거, 트럼프 때 하던 거. 세 번째가 뭐냐면 미국이 그동안 안 하던 얘기. 중국의 국가주도적 경제 체제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 미치는 불공정한 효과에 시장 왜곡, 그러니까 표현은 그런 거예요. 비시장 경제가 만들어내는 불공정성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걸 시정한다. 유럽의 얘기를 받아온 거죠. 네. 중요하게. 네. 그래서 이게 동맹이라는 건 바이든은 동맹을 하자고 했지만 유럽은 동맹의 내용을 제시해 준 거고 동맹을 만들어냈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개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겉으로 보기엔 중국하고 거의 충돌하지 않으면서 말하자면 트럼프는 중국을 그냥 때렸다면 유럽은 그 바이든한테 그냥 슬쩍 무기를 쥐어준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뭐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예. 트럼프식 방식은 그냥 이렇게 너무 무식하니까 네. 이렇게 좀 빈틈도 많은데 네네. 유럽의 방식은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유효하게 써먹을 수 있는 카드에 대한 이제 네. 그 견제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또 명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절할 수는 없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EU의 접근 방식이 어떻게 보면 그 미국과 유럽과 중국의 어떤 글로벌 가치 사슬을 함께 만들어가는 통로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 적대감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면. 그 방금 말씀하신 의미에서 EU의 방식은 대결이랄까? 그 양상을 좀 결정하는 의미도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그냥 싸우자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이게 규범에 대한 얘기고 불공정성에 대한 얘기니까 중국도 와서 얘기해. 그럼 사실 대화의 공간도 사실은 열어주는 면이 있어요. 사실 공을 중국한테 던지는 면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국유기업 체제 어떻게 할 거냐를 묻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중국이 싫다, 중국이 우리에게 도전한 데가 아니라 중국의 국가주도적 체제가 야기하는 불공정성의 문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를 줬으니까 중국은 대답할 수 있는 트럼프식으로 공격할 때는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뭐가 문제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싫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공산당이 싫다는 거를 공산당이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중국한테도 공을 넘기는 효과가 있고 중국한테 어떻게 보면 책임을 넘기는 효과도 있는 뭐 그런 방식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만약에 EU의 이런 접근 방식이 그 미국과 이제 잘 소통이 된다면 중국을 좀 새롭게 WTO 체제에 복원시켜서 특히 국유기업 문제에 집중해서 시장의 불공정성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대화를 하면 그리고 또 중국이 거기다 의지를 보이면 뭐 새롭게 뭐 중국도 사실은 국유 기업이 하루 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발전 과정이 생긴 거기 때문에 과거는 더 이상 묻지 말고 이제부터는 좀 함께 좀 해결해 나가자 한다면 또 새로운 또 변화가 올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아니, 너무 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좀 나아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시간과 인내력을 가지고 좀 접근한다면 지금 뭐 이렇게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지만 그러니까 우선은 그게 물론 중국이 그 압력과 비용의 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은 중국이 아파야지 변하는 거지 그냥 저절로 변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잖아요. 잘 문제 없는데 뭐 그러면 그냥 가는 건데 결국은 미국하고 EU, 아까 특히 EU의 행동으로 해서 선진국 그룹 전체가 중국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하면 그건 중국도 굉장히 이제 고립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미중 간의 대결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범세계적인 특히 선진국 그룹의 중국에 대한 견제 구조가 가는 거면 그 견제 때문에 중국이 치르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이 점점 커질 거고 예를 들어 선진 기술을 사오기도 어려워지고 기업들이 해외에 가서 경영 활동을 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럼 이제 그 비용이 누적되면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그다음 말씀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중국이 그거를 그냥 거부만 할 거냐 그러면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럼 자기들도 양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리고 그 핵심이 국유기업 체제의 문제라고 하면 그걸 양보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우선은 그 국유기업 체제가 공산당 체제의 경제적 근간이에요. 그래서 국유기업 체제를 약화시키는 게 공산당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주저할 거고 뭐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사실 중국이 지금까지 해온 걸 생각하면 그 전으로 생각하면 그 전에는 계획경제가 공산당의 근간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경제를 포기하면 우리 공산당은 유지할 수 없어. 이렇게 마오쩌둥 시대에는 생각했던 걸 거고 등소평이 그걸 바꾼 거라면 시진핑이든 그 다음 지도자가 그래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주도적 성격을 어디까지 가느냐는 그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럼 외국하고 충돌을 줄일 수 있는 수준까지 더 바꿔보자. 더 체제개혁을 해보자. 그냥 중국 특색을 선언하지 말고 체제개혁을 더 해보자. 뭐 이렇게 좀 길이 열려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을 가게 하려면 비용을 치르지 않으면 압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굳이 그 길을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시진핑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별일이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길을 가겠다. 말하자면 더 이상 개혁 개방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체제를 지켜가겠다고 선언을 한 거고 그걸 변화시키려면 중국도 아파야죠. 그렇지만 그게 꼭 아주 정면 충돌의 형태는 아닐 수도 있다는 말에는 굉장히 저도 그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실 그 문화혁명 때 무슨 뭐 북경대학 총장이 끌려 나와서 머리 깎여지고 뭐 인민 재판 받고 막 그런 나라에서 지금 온 거 보면 못할 게 또 뭐 있겠습니까? 중국이 말이죠. 마음만 열면 또 그리고 공산당도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됐으면 자신감을 좀 갖고 말이죠. 이렇게 뭐 접근한다면은 지 박사님 말씀대로 뭐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어떤 이렇게 경쟁을 해도 좀 시장 질서 안에서 경쟁하는 그런 모델도 가능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뭐 결국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돌아와서 EU가 이렇게 중국에 대한 태도를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규정하면서 어찌 보면 미국도 설득할 수 있었고 중국도 거부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명분과 실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뭐 이렇게 중국 문제 관련해서 또 미국 문제 관련해서 얼로와 나띵 또 뭐 이렇게 뭐 적대적인 또 아니면 때로는 무조건 그 나라하고만 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좀 중국에 대한 태도도 좀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우리 또 가야 되는 G7 국가에 어울리는 그런 좀 세련됨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재미있는 말씀이고 정말 그게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요. 그동안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의 어떤 대결 양상 이런 것 속에서 한국이 굉장히 내부에서 많이 얘기됐던 것은 뭔가 미국하고의 관계, 중국하고의 관계 각각의 경중 또는 어떤 식으로 뭐 해야 되지? 선택이라는 단어나 포지셔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선택이라는 단어는 결국 어느 편이냐 이건 너무 1차원적인 거니까 그거는 뭐 진지하게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 분은 없었지만 감성적으로는 제일 와닿는 거죠.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해야 되는 시점 아니냐 이 말도 굉장히 사람들한테는 감성적으로 와닿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또는 포지셔닝을 한다는 건 이제 약간 미중 사이에서 그럼 우리의 위치는 어디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데 둘 다 조금 저는 이게 불만스러워요. 포지셔닝 한다는 말을 한번 우리말로 번역해보세요. 우리말이라기보다 우리가 쓰는 말로 영어 아닌 걸로. 그럼 어떤 표현이 되는지 아세요?
처세가 돼요. 어느 나라의 그 외교 전략이든 국가 전략이 처신이나 처세여서는 안 되잖아요. 네. 또 미중 사이에서 포지션이 처세로 가니까 굉장히 좀 평가 확 절하됩니다. 네네네. 이거 포지션이라고 말할 때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눈치 보면서 이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한테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게 답인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또는 필요한 게 뭐냐 이익이 뭐냐로 가는 것 같고 저는 안보 정치는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냐 아까 세계 5위 제조국 이런 거 얘기도 드렸지만 그냥 우리의 얘기를 또 마치 예전에 유럽이 중국하고의 관계를 쭉 사실을 읽었듯이 우리 경제의 사실을 읽으면 동아시아에 위치한 제조업 중심의 수출국이고 말하자면 선진국이에요. 세계 G10급의 그 선진국이에요. 35,000불 소득 수준을 가진 그걸 그냥 그대로 읽은 다음에 하나하나씩을 보면 우리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냐면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을 때리는 과정에서 자유무역 질서가 과도하게 망가지면 제조업 수출국으로서 불리해요. 그렇죠. 자유무역과 다자체제를 지키는 나라여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제조업 수출로 앞으로도 계속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WTO 체제를 가장 혜택을 누린 나라죠. 그리고 그럴 때 예를 들어 이제 바로 이 얘기에서 바로 많은 분들은 다 자유무역과 WTO는 이미 끝났어요 이러기도 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WTO 그러니까 말하자면 WTO가 그냥 끝나는 거하고 누군가 반대하면서 끝나는 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말하자면 세계 6위의 무역국이면 WTO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린 그걸 살리자고 얘기해야 되고 그 얘기는 이미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자유무역과 다자체를 지키는 게 우리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동아시아 분업구조 속에서 그 자유무역과 다자체제를 하는 나라니까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개방성을 유지해서 그게 망가지지 않아야 돼요.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을 때리는 과정에서 중국을 GVC에서 약간씩 비용을 부과하면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가 망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원칙이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걸려 있는 게 커요. 하지만 선진국으로서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중국의 국가주도적 체제가 이야기하는 불공정성에 대해서 그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게 기존의 선진국들이니까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미국하고 이하고 입장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쭉 읽어놓고 어떤 경우에 맞춰서 WTO에 가서 할 얘기, 미국을 만나서 할 얘기, 중국을 만나서 할 얘기, EU를 만나서 할 얘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너무 거칠지 않게 가치로 포장해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서 우린 미국의 친구가 될 거고 중국을 고립시키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를 파괴하겠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요. 또 중국에 가서 우리는 자유무역과 다자체제를 옹호하고 동아시아 네트워크 속에 있는 나라라서 당신들하고 같이 갈 겁니다.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의 국가주도적 체제가 만드는 불공정성 문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자유무역의 파괴를 우려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자신을 해치고 있다고도 중국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그 체제를 지키는 과정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체제가 파괴되면 중국도 손해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대응하는 게 우선은 기본적인 전제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출발점이 좋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정말 탁월한 통찰이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을 대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태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EU에 정말 부럽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EU가 사실은 트럼프가 그 난리치던 시절에 정말로 그 합리적이고 성숙하고 또 그리고 명문을 구사해서 그 EU의 입장을 정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미국이 어떤 행동하고 중국이 어떤 행동할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입장이다. 그걸 지속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또 우리 G7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을 좀 느끼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공감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원칙이 있고 우리의 어떤 이익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걸 그게 요란하지 않아도 되는데 적어놓고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어떤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어디 공식적인 회의에서 마치 어떤 외운 우리 국민교육원장 같은 걸 외우거든요. 한중 관계 회의하면 한중 사이에는 영토 분쟁이 없고 무슨 경제적인 무슨 관계고 역사적으로 어떻고 그냥 똑같은 문장을 반복해요. 근데 그런 게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복잡한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입장을 항상 밝혀둘 필요가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그런 게 그동안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리의 경제적인 위상이나 이해관계에 입각한 워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걸 막 광고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사람이 거기서 출발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얘기는 뭐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만수 박사님은 우리 시대의 서희 장군 같은 분입니다, 진짜. 예. 서희 장군이 사실 거란족한테 가서 협상한다고 그래서 다 반대했잖아요. 그럼 걔들이 말 듣겠냐? 그런데 가가지고 다 그 양보 받고 문서 받아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G7 국가니까 우리 힘과 또 이런 걸 믿고 또 이제 그런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 이제 미국이나 중국도 받아들이는 세대가 됐다. 네. 뭐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G7 국가라는 게 확실한 게 이 파보세 같은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정말 전 세계 어느 유튜브를 봐도 이런 방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영광입니다. 네. 이런 방송에서 또 이런 방송이니까 지만수 박사님도 나오시는 거고 그래서 유튜브가 이 정도인데 예, 대한민국 국력을 믿어도 될 것 같고 지만수 박사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에게도 이유 이상의 그런 성숙하고 또 세련되고 멋진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비전을 갖습니다. 네. 오늘 너무 열정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탁월한 통찰과 지혜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저는 자신감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저는 뭐 네. 갖게 됐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보세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